자, 오늘은 20강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중간에 어, 점이 있는데 점을 다시 한번 음, 점이 있죠, 중간에. 그 점을 한번 계속 쳐다보면 좋겠어요. 계속. 여기 되게 컬러로 보여요. 중간에 있는 점을 계속 쳐다보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일루전은 이 컬러 비전에 대해서 처리를 우리 레티나의 망막의 코온이라고 하는 세포가 담당을 하죠. 근데 그 처리가 잔상이 남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리가 빠르게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제 흑백으로 바뀌더라도 그 시그널이 그대로 뇌로 계속 전달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뇌에서는 이제 컬러 영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파스칼의 비주얼 오브젝트 클래스라고 해서 VOC 2009 요즘 뭐 이제 우리가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런 그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특정 그 방법이 성능이 좋은가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VOC 2009라고 하는 그 대회에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20개의 오브젝트 카테고리로 해서 뭐 비행기부터 해서 뭐 TV, 모니터까지 그 3개의 챌린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챌린지라고 해서 이 이미지에 뭐 비행기가 있느냐, 이 이미지에 TV가 있느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챌린지라고 하는 게 있고, 디텍션 챌린지라고 해서 그 X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챌린지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에서 특정 오브젝트 혹은 클래스의 것들을 이렇게 영역을 찾는 그런 챌린지, 이렇게 3가지 챌린지가 있었어요. 자, 이런 그 챌린지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는가, 그게 이제 이슈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플리커라고 하는 그 영상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이 개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그러한 영상들만 모아서 50만 개의 영상을 다운로드했어요. 그 중에서 랜덤하게 부분 집합만, सब셋만 셀렉션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어노테이션 하는 거죠. 이 어노테이션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쿼리를 하는 것이 이제 뭐 자동차, vehicle, street, downtown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 자동차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그 촬영한 날짜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최근에 특정 날짜에 이렇게 바이어스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사람 플리커 유저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랜덤 페이지를 셀렉션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이게 한쪽에 데이터가 바이어스 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언바이어스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데이터셋을 또 2009년 सब셋 부분으로 계속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을 관련했어요. 이 어노테이션은 모든 오브젝트, 아까 우리가 20개 카테고리에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했고, 근데 이제 어노테이션 할 때는 이게 가이드라인을 미리 다큐멘터화 해가지고 그 웹상에서 누구든지 어노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툴을 만들었어요. 이런 작업들이 다 비슷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이든 혹은 딥러닝의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런 어노테이션된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슈퍼바이저 러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툴을 또 만들고, 요즘에는 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AI 데이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나오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몇 명의 인력을 고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만큼 안정적인 직업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든 것이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해가지고 어노테이션을 해요. 여기 있는 이제 하얀 셔츠를 입은 사람은 자전거나 다른 것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엎어진 됐으니까 이 바운딩 박스가 서로 겹친다. 그래서 어클루디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의 필드 오브 뷰에서 잘리는 거죠. 그래서 트렁케이트 돼 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가 완벽하지 않고 잘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자전거의 왼쪽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포즈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있는, 그래서 너무나 작은 파트만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고, 실제 이밸리에이션 할 때는 스코어링 하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해당되는 오브젝트의 상황들을 다 이렇게 태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노테이션 작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하려면 그 바운더리 해서 다 큰 툴을 따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노테이션 작업이 수월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겠어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랜덤하게 어떤 부분은 트레이닝에 쓰고 어떤 거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는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데이터 전체를 11,530개 이미지를 썼고, 그 중에서 이제 ROI, 아까 조금 전에 봤던 annotated 오브젝트나 세그멘테이션 박스를 27,450개 썼고, 세그멘테이션은 그 중에서도 6,929개의 세그멘테이션. 자, 여기에 이제 그런 example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aeroplane, bicycle, bird, boat, bottle, 이렇게 여러 가지 20개, 여기 지금 10개고, 그 다음에 10개. 그래서 전체 2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annotated 데이터를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 실제로 이제 테스트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회에 실제로 참여해서 뭔가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낸 그룹들이 있는데, 이게 CVC, 그 다음에 니콘, NEC, UIUC와 같이 UVA, 이렇게 그룹들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이제 스코어는 AP라고 하는데, Average Precision. 평균 정밀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컬러로, 여기서는 이제 1등 한 그룹이 노란색, 2등 한 그룹이 시안, 3번이 이제 핑크인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컬러로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중간에, NEC와 UIUC 팀이, 대략 전체적으로 1등을 했다는 걸 금방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이제 클래스예요. 컬럼은 클래스고, 각 클래스에, 메소드들이 얼마나 성능을 보였는가, 그리고 그 성능에 대한 스코어는 여기서는 이제 average precision이라고 하는 것을 했죠. 또 이렇게 이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클래스별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테스트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에어로플레인이 88.1%다. 왜 그럴까요? 결국 비행기는 물론 이제 이게 지상에 착륙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늘에 떠 있을 수도 있는데 대략 하늘에 떠 있다 그러면 뭐 하늘이 컬러가 일정하고 거기에 이제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또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모양 자체가 다른 어떤 오브젝트에 비해서 훨씬 더 구별하기가 쉬운가 봐요. 그래서 클래스별로 이렇게 좀 쉬운 클래스가 있고 어려운 클래스가 있다 그죠? 그래서 화분에 있는 꽃 같은 경우에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안 좋죠. 결과가 40.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별로도 테스트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average precision이라고 했는데 average precision은 우리가 이제 recall과 precision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retrieve를 할 때 값들이 precision은 지금까지 우리가 retrieve를 한 결과 중에서 얼마나 정확한가, 원래 제대로 된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퍼센테이지죠. recall은 내가 실제로 이제 retrieve를 해야 되는 전체 셋 중에서 내가 몇 개를 retrieve를 했는가, 이게 이제 recall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런 recall과 precision 그래프에서 여기 밑에 있는 recall, 모든 recall에 대한 평균 precision이니까 결국 이 면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면적이 바로 average precis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능을 갖는다는 것은 high recall에 high precision이라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응용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과속 카메라, 고속도로 상의 과속 카메라는 잘못 디텍트 해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이 아닌데 혹은 과속을 안 했는데 과속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대신에 뭐 놓치면 그냥 그 사람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고 전체적으로는 성능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말은 하이 프리시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리콜은 좀 낮아도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좀 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이 프리시전에 로우 리콜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형태로 메소드를 이벨레이션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도 우리가 디텍션을 또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러면 그 오브젝트가 제대로 디텍션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이미지 전체에서 여기에 비행기가 있다, 비행기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싱크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오브젝트 디텍션 한다고 하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로 실제 값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타냈는데 이 녹색으로 파란색의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얼만큼 했을 때 얘가 정확하게 디텍션 했다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IOU라고도 얘기했고 여기서는 이제 Area of Overlap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체 두 박스의 합집합의 면적분의 교집합의 면적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값이 예를 들면 뭐 50% 이상이 되면 우리는 제대로 디텍션 했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우리 실험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얼마로 지정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항상 정확하게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파스칼의 VOC에 대해서 해보니까 대략 2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한 75%. 그리고 이미지넷에서는 또 이게 1000개의 클래스니까 그래서 탑5 에서 이제 얼마나 에러가 있는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에서 많은 알고리즘이나 혹은 방법들이나 혹은 피처를 뽑는 이런 과정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피처들이 중요할 것이야. 그리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그 개발자들이 나름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련의 그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먼저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노테이션 해가지고 레이블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어떤 그 웹 크롤링을 하거나 혹은 내가 직접 사진을 찍거나 뭐 거기다가 또 수작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언수퍼바이즈드라 그러면 이런 그 레이블링들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혹은 안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요즘은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라고 해가지고 부분적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을 하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뭐 원샷, 뭐 제로샷 해서 이제 최소한의 데이터만 가지고 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바로 첫 번째 있는 이런 이미지 포메이션, 데이터를 결국 구축하는 일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그냥 이미지 원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뽑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퓨리에 트랜스폼이나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트랜스폼을 가지고 해서 이제 필터링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사람이 핸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개발자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래서 구성해가지고 피처를 만들고 피처 디스크립트를 설계를 할 것인가 그런 어떤 피처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핸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딕셔너리를 만들죠. 그래서 뭐 컴프레션도 하고 퀀타이제이션도 하고 결국 이제 피처 공간상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그룹핑을 나누고 그 다음에 대표치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그 피처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피처 공간상에서 적절하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죠.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는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까지는 다 수작업을 하고 난 후에 클래시파이어를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뭐 SVM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머신러닝 기법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도 있고 오브젝트 디텍션 할 수도 있고 뭐 세그멘테이션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레코니션이다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성능을 내는 비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핸드 디자인드 피처를 썼다. 그래서 주로 영상의 인텐시티 밝기보다는 그레디언트. 그래서 뭐 엣지나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조금 이제 이게 히스토그램으로 만들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난리니어한 어떤 오퍼레이션을 거쳐가지고 조금 이제 노이즈에 좀 덜 민감하도록 그렇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처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파트들에 대해서 또 피처를 뽑은 후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조합 형태로 해서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이제 스케일이 또 문제 있으니까 멀티 스케일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해서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DB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피처를 쫙 뽑아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가지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SVM이 있었고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난리니어한 커널 트릭을 쓰면은 이게 난리니어한 공간상에서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미지 넷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알고리즘으로는 대략 한 75% 이상 이하 정도로 했는데 사람은 보면 한 대략 한 95% 정도의 성능이 나오더라. 그럼 뭐가 이 문제인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피처가 완벽하지 않다 이죠. 피처가 뭔가 러시한 피처였다. 뭔가 정보가 손실되는 그런 피처들이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문제였죠. 그래서 그 퀀타이제이션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됐다. 그 다음에 조금 완벽하지 않은 클래시파이어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 사실 이 세 개 말고는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이제 피처를 보면 피처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본다는 것, 혹은 카메라가 씬을 본다는 것은 결국 이제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광선이 가서 그 다음에 라이트 소스가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것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니까 최대한 어떤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피지컬리 미닝풀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여러 가지 피처를 뽑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더 그런 어떤 피지컬리 미닝풀한 어떤 모델들을 쓰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퀀타이제이션인데, 퀀타이제이션은 최대한 많은 데이터들을 더 많이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래시파이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이미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 학습한다, 머신러닝에서의 어떤 제한 리미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제 좋은 어떤 슈퍼바이즈드 러닝 테크닉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좋은 레이블드 데이터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대략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쓰면, 나머지는 이제 피처 공간을 최대한 하이 디멘션한 공간상에서 잘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하도록 만들어주면 적절한 클래시파이어를 쓰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일찍이 우리가 No Free Lunch Theorem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물체와 어떤 물체가 자주 나타나고, 혹은 또 이제 그들 간에 서로 간에 항상 관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던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No Free Lunch Theore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No Free Lunch for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Supervised Learning은 결국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로스 펑션을 만들고, 그 로스 펑션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로스 펑션을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레이시라고 쓰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못 클래시피케이션 된 것들에 대한 비율, 그리고 로스 펑션을 써가지고 최대한 노이즈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떤 테스트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막 만들다 보면, 그러면 특별한 어떤 학습 러닝 알고리즘하고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형태의 어떤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능한 어떤 데이터셋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더 뛰어난 어떤 특정 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만 최대한 완벽하게, 그게 노이즈가 없고 에러가 없다면 완벽하게 클래시파이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의 학습 알고리즘이 있다면, 그럼 그것 말고 더 이상 더 나은 알고리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굉장히 국한되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면 뭐 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뭘 배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다 동일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럼 전부 다 동일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정 프로블럼에 국한돼서, 다른 것들은 잘 안 되지만 이 특정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제한된 어떤 상황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 성능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빨간색의 highly specialized 된 알고리즘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배움에 있어서 어떤 뭔가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뭘 배운다는 말은 결국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른 건 우리가 뭐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의 특징들을, 캐릭터리스틱을 잘 뽑아내가지고 그게 잘 매치되는 형태의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잘 설계를 하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특정 문제에 대해서 잘 성능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노 프리런치 티어럼에서 우리가 가져올 어떤 레슨이 되겠다. 자,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전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게 separability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리니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난리니어한 것들 리니어하게 클래시파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 어떤 의미의 어떤 피처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이 하이퍼플레인으로 리니어하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나눌 수 있는 데이터래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linearly separable한 데이터라야지 당연히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제 XOR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건물 딱 들어가면 마스크를 꼈는지 안 꼈는지를 이제 그 카메라가 디텍트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것처럼 휴먼 페이스가 두 눈이 보여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선글라스를 꼈을 수도 있고 일죠. 선글라스가 충분히 진하다면.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동시에 둘 다 보일 수는 없어요. 선글라스를 꼈으면서 눈이 잘 보이는 그런 형태의 얼굴을 우리가 영상에서 거둘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XOR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룹들이 두 눈이 잘 보이는 그런 그룹이 있고 또 선글라스를 낀 그룹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서로 간에 두 개가 다 엔드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한쪽을 우리가 두 눈이 관찰되는 것, 다른 한쪽을 선글라스가 끼고 있는 것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XOR에 대해서 휴먼 페이스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false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의 어떤 원래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럼 이런 형태의 데이터는 어떠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도 이걸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리니어리 separable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문제가 원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클래시파이어를 설계하더라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뭔가 좀 다른 형태의 방법들이 필요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curse of dimensionality인데 우리가 어떤 의미의 피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 피처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게 나눌 수 있도록 클래시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하이 디멘션으로 이렇게 올린다, 그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대략 보면 원 디멘전에서 한 10개의 어떤 샘플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적절하게 잘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2차원 공간상에서는 이게 한 100개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충분히 우리가 전체적인 공간들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메꿔가면서 샘플들이 다 메꿔져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데이터를 모을 때 특정 위치에 쏠려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바이어스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은 다른 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테스트 데이터로 들어오면 얘는 잘 작동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의 어떤 피처 공간이 있으면 그 피처 공간에 충분한 어떤 그 데이터가 샘플링 될 수 있도록 분포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그 디멘션에 맞는 형태의
데이터의 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D개의 바이너리 베리어블로 나누는 어떤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이의 D성의 컨비네이션의 어떤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게 디멘셔널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엄청나게 많은 기하급수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 디멘셔널한 어떤 공간상에서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빅데이터의 형태가 된다죠.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상에 있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256과 256의 그런 어떤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0과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가 가져야 할 수 있는 그 디멘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게 8비트면 256개의 값 중에 하나의 값이 있고 그것들이 256 곱하기 256 승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하는 어떤 공간이에요. 이미지 한 장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디멘셔널리티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어떤 임의의 어떤 학습 알고리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그 데이터 혹은 어떤 그 피처 스페이스상에서의 어떤 인접성 혹은 이 스무드니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샘플, 미샘플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대부분 다 기존에 있던 미샘플들의 주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그 코끼리 사진이 있다면 그 코끼리가 조금 변형이 되고 뭔가 좀 다른 형태가 있더라도 결국 그것은 기존에 있던 코끼리 영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로컬리티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생뚱맞게 새로운 어떤 피처 스페이스상에서의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피처 공간상에 있는 각각의 어떤 리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특정 어떤 example들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example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프리 런치가 없다. 공짜 점심이 없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example은 K nearest neighbor classifier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모든 영역의 개수는 결국 example들의 개수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 상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특히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K nearest neighbor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 있는 그 데이터 전체를 다 저장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모르는 새로운 어떤 샘플들이 오면 그 샘플과 가장 가까운 example를 찾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레이블을 우리 갖다 쓰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한다는 말은 결국 전체 우리가 주어진 테스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그 공간에서 피처 공간상에서 주위에 실제로는 잘못 레이블링 될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데이터들이 다 빡빡하게 채워져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거. 근데 이제 그렇게 K 니르스 네이버가 아니라 우리가 뭐 앞에서 우리가 SVM이나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 하나의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yes, 한쪽은 no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공간을 다 이렇게 세퍼레이션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보지 않았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테스팅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머신러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프로블럼에 대해서
그 문제에 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러닝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래서 general purpose 알고리즘보다는 그런 어떤 highly specialized 된 알고리즘을 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형태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특정 프로블럼에 대해서 다 누구든지 다 그런 것들을 다 핸드 디자인된 형태로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어렵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든 단계들을 다 학습하는 형태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end-to-end 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큰 차이는 뭔가 하면 앞에 있는 피처를 뽑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과 그 중간에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전에 바로 나오는 딕셔너리 빌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학습을 하는 거죠. 내가 하지 않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end-to-end 러닝이에요. 그래서 가장 입력 이미지를 주고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만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그게 바로 이제 end-to-end 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이제 그 앞에 있는 일련의 어떤 그 핸드 디자인된 형태의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치지 않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특정 러닝 프로블럼에 잘 맞는 아주 복잡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SVM 같은 아주 간단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도 잘 클래시파이어 되려면 피처를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잘 팬시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미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세퍼럴 하도록 다 만들어 놓아야지 잘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없고 단지 클래시파이어가 입력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클래시파이어가 알아서 다 그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아주 복잡한 형태의 펑션을 잘 이렇게 피팅할 수 있는, 그걸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이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 형태의 뭔가 펑션을 만들려면 그 피처 공간상에서 혹은 아니면 인풋 이미지 데이터 상에서, 그러려면 어떤 어떤 계층적인 어떤 그런 하이라키가 있어야 되고, 그 하이라키에서 적절한 어떤 그런 조합으로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피처 스페이스에 대한 리전들이 있으면 그 리전들이 뭔가 이렇게 이 팩터 컴포지션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 우리 뒤에 있는 이젠플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얼굴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 얼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별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탑 레프트에 눈이 있는지, 탑 라이트에 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중간에 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입이 있는지, 그 다음에 머리 헤어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에서 판별하는 뭔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 거기서 탑 라이트에 눈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에 뭐 눈썹이 있는지, 뭐 속눈썹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뭐 홍채 아이리스가 보이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 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나올 수 있는 어떤 피처 공간들이 이렇게 좀 하이라키컬하게 계층적으로 그렇게 이제 좀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리니어 펑션을 컴포넌트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조합을 하면 복잡한 펑션을
설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난리니어한 스페이스인 XOR 프로블럼에서도 이렇게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이 중간에 들어오면 검은색이고 아니면 바깥에 있으면 하얀색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두 가지의 어떤 힌트를 가지고 어떤 그 간단한 그런 어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들의 어떤 조합 그리고 그런 조합들이 또 계층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무엇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특정 데이터셋에 아주 스페시픽하게 학습을 해야 된다.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어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얼러 존스의 페이스 디텍터였죠. 이때는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최대한 잘 디텍션 할 수 있도록, 클래시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난 페이셜 데이터와 페이셜 데이터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윗 클래시파이어를 정의를 했고, 그 윗 클래시파이어들의 어떤 조합으로 그리고 이제 캐스케이드 하면서 부스팅 해서 잘못 클래시파이 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웨이트를 두셔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클래시파이를 또 만들고 그래서 계속 위 클래시파이어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의 조합으로 우리 전체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듯이 그렇게 피처를 학습을 데이터에 스페시픽하게 학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비올라 존스를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이미지 포메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처를 뽑고 그 피처는 우리가 하이라이트한 피처를 이제 이미 딱 썼죠. 그렇지만 셀렉션은 자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그런 이제 부스팅을 가지고 아다 부스트라고 하는 기법으로 컨비네이션을 이제 학습을 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아주 베이직한 빌딩 블록이 있어요.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근데 퍼셉트론은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예요.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샘플들이 있으면 그 샘플들을 나눌 수 있는 하이퍼플랜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원으로 치면 2차원에서 그걸 나눌 수 있는 라인이 있죠. 그럼 그 라인이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예요. 그럼 그 라인의 법선에 해당되는 그 베타와 실제 어떤 샘플 데이터와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그 값이 얼마 이상이 되는 그 베이스보다 더 크면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클래시파이를 했어요. 그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x1, x2, x3 이게 데이터 인풋 데이터라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여기에 이제 중간에 웨이트가 있어서 그 웨이트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특정한 어떤 바이어스를 대가지고 아웃풋을 낸다 이죠. 그 아웃풋이 플러스면 뭐 1, 마이너스면 0,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치면 이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 하나의 노드는 웨이트와 이 이제 그 인풋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 엣지의 웨이트와 그 다음에 바이어스 B라고 하는 것들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면 W 곱하기 X 더하기 B가 0보다 작으면 0, 0보다 크면은 1. 예를 들면, 뭐, 그거는 이제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인가는 뭐, 정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그래서 아웃풋을 0과 1의 어떤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로 우리가 표현했다면, 이게 하나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뉴런이고, 여기에 뭐 덴드라이트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냅시스가 있고 그 전에 있는 뉴런에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것들이 다시 모여져가지고 하나의 뉴런의 값들이 이렇게 곱해져서 다시 결과를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베이직 블록, 베이직한 블록 이게 퍼셉트론이라고 그러고 그 퍼셉트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그냥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가 있어서 얘가 1 아니면 0. 아, 얘는 뭐 코끼리 그림이 있다 없다 아니면 이게 얼굴이다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미지가 28 x 28의 이미지라면 그걸 우리가 벡터라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28 곱하기 28이 암산하면 784인데 1 곱하기 784에 그런 어떤 벡터로 표현했다 이미지를.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 픽셀의 인접성 그런 어떤 기하학적인 정보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벡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벡터로 표현하면 1 곱하기 784에 하나의 벡터로 표현이 됐다 이죠. 그러면 W는 각 픽셀의 웨이트 벡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784 곱하기 1.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이너 프로덕트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그 퍼셉트론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러 바이어스가 있어요. 그죠? 그 값을 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XW 플러스 B 해서 1 700, 그냥 784의 벡터만 커졌지. 아까 있던 3개의 인풋 X가 들어가고 웨이트가 3개 있고 바이어스가 하나 있는 그런 퍼셉트론과 그냥 그거를 더 그냥 디멘션을 키운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값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0보다 크면 1 아니면 뭐 0 이렇게 이제 바이너라이즈 할 수 있다. 이게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베이직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여러 개를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그냥 놔두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첫 번째는 첫 번째 바이너리 아웃풋이고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걸 해서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전혀 그냥 독립적이에요. 그냥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이너리 아웃풋이 이게 1, 0, 0. 그러면 얘는 코끼리 0, 1, 0. 이러면 이건 사람 얼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동시에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멀티 클래스예요. 그래서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두면 이게 바로 멀티 클래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8 by 28의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1 곱하기 784의 하나의 어떤 벡터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앞서 그 퍼셉트론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이 W가 784 벡터가 10개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어떤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W라고 하는 것은 매트릭스 오브 웨이트로 되겠죠. 그래서 10개의 클래스를 클래시파이하는 그런 한 W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각 해당되는 퍼셉트론마다 바이어스가 있죠. 그래서 B도 벡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10 이런 어떤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결과를 하면 XW 더하기 B 해서 1 by 784에다가 784 곱하기 10 해서 하면 1 곱하기 10이 나오죠. 그래서 1 곱하기 10 그 다음에 B도 1 곱하기 10 해서 벡터 더하기 그게 돼서 아웃풋 벡터가 나오는데 그 아웃풋 벡터는 결국 첫 번째 클래스는 뭐 1인지 0인지 두 번째 클래스는 1인지 0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의 값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의 어떤 트릭을 써서 이 이제 그래픽스에서는 호모지니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냥 페이크하는 어떤 임의의 값 1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여기에 웨이트가 B
이렇게 하면 결국 앞에서 우리가 B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웨이트 펑션에 그냥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W는 이제 B라고 하는 애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X는 이렇게 얘가 X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항을 더 추가하는 것을 이 좌표계의 입장에서는 호모지니어스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더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곱셈으로 다 표현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카메라에서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라고 할 때도 이런 호모지니어스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써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추가적인 값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인풋 값을 항상 1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페이크 피처를 하나 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도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 웨이트에는 바이어스 값이 들어가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냥 그가 있던 그 바이어스 값 더하는 건 없고 그냥 곱해가지고 0보다 작으냐 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바로 이렇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그냥 두 개의 벡터를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는 W는 그 하이퍼플레인의 법선 벡터가 노멀이라고 그러고, X는 실제 어떤 그 인풋 공간상에서의 한 점.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XOR 프로블럼에서 보면 두 개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두 개의 라인을 가지고 섞었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퍼셉트론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이런 퍼셉트론이 있고, 이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복잡한 어떤 함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간단한 함수들의 어떤 조합으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의 어떤 퍼셉트론의 아웃풋이 그 다음 퍼셉트론의 인풋으로 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퍼셉트론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결과 함수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웃풋은 앞에서 이게 퍼셉트론 하나는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니까 그냥 전체 공간을 반으로 딱 나누는 뭐 그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인데, 그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또 조합해가지고 결과를 내니까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함수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그럼 그게 어떤 모양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게 조합을 해서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모양에서 우리는 이 퍼셉트론의 첫 번째 인풋에서부터 첫 번째 있는 걸 우리가 레이어 1, 두 번째 있는 것을 레이어 2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아웃풋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풋도 사실 노드가 있고 지금 노드에 값이 있는 거죠. 값이 x 값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근데 이제 y풋을 우리가 뭐 y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풋 x와 아웃풋 y가 있는데, x와 y는 우리가 end to end로 이제 학습을 하고 중간에는 우리 몰라요. 이 값을 우리가 입력을 줄 수도 없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히든 레이어라고 해요. 안 보이니까 히든 레이어라고 하고, 이러한 형태의 어떤 모양, 이 스트럭처, 이걸 우리가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아키텍처는 이 어떤 이 그래프 모양의 형태를 얘기하고, 중간에 있는 걸 우리가 히든 레이어 1, 히든 레이어 2. 그러니까 이거는 히든 레이어가 두 개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런 아웃풋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그 아웃풋이 잘못 나왔을 때 그 값을 차이를 최소화시키도록 이 웨이트를 조절하는 거다.
웨이트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파라메타 W를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아웃풋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주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가 나오도록, 특히 슈퍼바이즈에서는 X1을 넣으면 Y1이 나와야 되고 X2가 들어가면 Y2가 나와야 되는데 그에 해당되는 정답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에러가 최소화되도록 W를 어떻게 조절하면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이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인풋도 만약 인풋이 여러 개가 있다는 데이터가 아까 막 몇천 개 이렇게 되면 그것도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레이어도 매트릭스죠. 아까 W가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2도 매트릭스고 그래서 결국은 매트릭스의 곱이에요. 아까 우리가 벡터의 곱, 벡터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처럼 표현했지만 그것이 멀티플 인풋이고 또 퍼셉트론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곱 형태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은 일찍이 그래픽스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일련의 과정에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영상의 픽셀 하나하나를 만들어낼 때 거기에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곱에 특별히 잘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GPU인데 결국 이 GPU가 이런 뉴럴 네트워크의 매트릭스를 빠르게 계산하는 특히 굉장히 큰 라지 매트릭스를 곱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이 레이어가 점점 커지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딥하다 그래요.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그 사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쉘로한 어떤 아주 레이어가 작은 그런 어떤 네트워크에 비해서 딥 네트워크는 이런 멀티플리케이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AI에서 GPU가 성능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 학습하기에 아주 좋아졌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그것이 퍼셉트론이 리니어 펑션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풋 X가 들어오면 W를 곱해가지고 그냥 결과를 내는 그냥 리니어 펑션인데 그러면 아무리 레이어를 여러 개 둬도 결국 X가 들어오면 X에다가 리니어 펑션 H를 곱하고 또 F 또 리니어 펑션 곱해서 그래서 나오는 어떤 결과가 있다면 얘는 사실은 그냥 싱글 펑션 하나로 표현이 돼요. 리니어한 웨이트 그러니까 결국은 X에다가 W1 곱하고 W2 곱하고 W3 곱하고 아무리 계속 곱해가지고 결과를 내더라도 결국 이는 이 리니어 매트릭스에서는 리니어 엘지브라에서는 이건 하나의 W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함수를 여러 개를 조합해가지고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가 퍼셉트론을 레이어를 여러 개 두고 해도 물론 이제 한 레이어에서 퍼셉트론 옆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다른 독립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레이어 관점에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거쳐서 우리가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각 해당되는 퍼셉트론이 리니어 펑션이라면 그냥 하나의 싱글 펑션으로 그냥 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한 함수를 만들 수가 없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우리가 했던 우리가
어떤 영상 인풋에 대한 어떤 그 값들이 영상이 있는데 영상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데이터가 약간 변화가 있어도 사실은 그것이 결과값도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주 같거나 아니면 비슷한 형태의 결과가 나오도록 스무트니스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리니어 펑션으로 형태로 되어 있으면 특히 바이너리 아웃풋으로 해서 하면은 약간의 값이 바뀌어도 그 특정 스레셜드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만 값이 바뀌면 1이 됐다가 약간 적어지면 0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또 한 계층을 지나면서 이게 프로파게이션 되면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어떤 조합 형태로 표현했을 때 인풋에서의 작은 변화가 아웃풋에서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야기시키는 형태가 되면은 설계하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이게 난 리니어 해야 되고 리니어하지 않고 하나하나마다 리니어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웨이트가 약간 변하면 아웃풋도 약간만 변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학습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난 리니어리티라고 하는 비선형성을 여기다가 가미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W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아까 퍼셉트론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다가 이런 형태의 함수를 거쳐가지고 값을 만들어내도록. 이제 이 함수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G분의 1인데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확률 통계에서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찾았는데 이게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해서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0을 넣으면 G 값이 0이면 1 플러스 1분의 1이어서 0.5죠. 그래서 0일 때는 0.5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G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이 값은 점점 밑에 것이 분모 커지니까 0으로 가까이 가고 또 플러스면은 이 값이 점점 작아져서 값이 커지는 거죠. 근데 얘가 G, E의 마이너스 G니까 G가 무한대로 가면 그럼 얘가 0이죠. 그죠? 그래서 1분의 1 해서 이제 1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무한대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G 값이 굉장히 커지면 이것은 엄청나게 커지니까 결국 엄청나게 큰 것 분의 1 해서 0으로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는 1에 가까워지고 얘는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많은 중요한 성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퍼셉트론에다가 난리니어를 추가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앞에 있는 이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더라도 결국 0과 1 사이로 이렇게 딱 제한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 미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하나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얘가 디퍼런시업을 하고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함수를 다 이 하나 가지고 이
approximation 할 수 있다. 여기 요 링크를 잠깐 따라가 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perceptron이 모든 임의의 함수를 다 피팅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가시화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있고 fx가 굉장히 복잡한데 뭐 임의의 그냥 함수 있다고 써요. 1차원 함수. 그러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밑에 있는 x가 입력이 들어가고 스케일러 값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perceptron 3개를 거쳐서 fx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2개를 가지고 함수 f1과 f2를 구하고 여기에 값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값을 w 값을 바꾸면 저기 그래프가 바뀌고 b를 바꾸면 이 값이 바뀌죠. 그래서 이 w와 b를 조절을 함으로써 이 스텝 펑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값들을 우리가 조절하면 이런 형태의 임의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값을 지금 제가 마우스를 컨트롤해가지고 잘 안 되는데 이 h 값을 조절을 하면은 이 그래프의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결국 삼창 공간상에서도 이런 그래프의 면의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4개의 노드만 썼지만 엄청나게 많은 노드를 쓰면 저 스텝들이 훨씬 더 부드러워질 것이고 그리고 임의의 어떤 쉐입들을 W와 바이오스만 컨트롤해가지고 저렇게 만들 수가 있다. 임의의 함수.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여러분이 직접 이 페이지를 꼭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perceptron 모델은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에 의해서 어떤 의미의 함수도 이 perceptron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논리 회로에서 난드 회로라고 하는 것의 조합으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는 거나, 그리고 이제 이 completeness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에서 그냥 문장과 그 다음에 if문, 그 다음에 반복문, 이 3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모든 논리적인 흐름들을 우리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것도 비슷해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오퍼레이터가 어떤 공간상에서 클로즈되어 있다. 뭐 이럴 때도 보면은 특정 오퍼레이터에서 우리가 논리 회로에서 not과 그 다음에 뭐 and 뭐 이 2개의 조합으로 모든 논리 회로의 함수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나 비슷하죠. 아니면 레고 블럭에서 레고의 프리미티브한 레고 몇 개가 아니고 모든 형태의 쉐입을 만들 수 있다. 이 다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파라미터만 있으면 어떤 임의의 함수도 approximation 할 수 있다. 그래서
싱글 레이어 네트워크이 충분한 파라미터만 주어지면 이미 함수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더 딥한 레이어를 여러 개를 둬야 되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이라키컬하게 컴포지션 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어떤 하나의 레이어에서 아주 많은 파라미터들을 쭉 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간단한 이 퍼셉트론의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조합을 하면 앞에서 했던 것, 아까 우리가 눈을 예를 들면 왼쪽 눈 가지고 하는 어떤 모델이 있으면 오른쪽 눈은 그냥 그 왼쪽 눈 걸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리유저 가능하다. 그 컴포넌트의 퍼셉트론의 바로 전 레이어에 있는 애들을 조합을 딴 데서 동일하게 그걸 그대로 쓰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인간도 우리가 이제 앞단에서 아무 복잡한 컴퓨터 비전의 프로세싱을 하지 않고 휴먼 비전에서 엣지만 뽑아내는 어떤 애들이 앞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엣지와 엣지들이 연결돼 가지고 또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쉐입을 만들고 또 그것들이 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복잡한 형태의 어떤 뭔가를 찾아내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에서 앞단에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리유즈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딥 네트워크가 샬로한 네트워크보다는 훨씬 더 knowledge의 하이라키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이제 다시 조합하면 바로 퍼셉트론인데 레이어가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드들과 노드들이 다 풀리 커넥티드 돼 있어 연결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난리니어한 함수가 한번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레이어와 레이어를 지나면서 리니어한 함수만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그것들은 레이어의 의미가 없고 그냥 하나의 어떤 리니어 함수로 다 매핑이 되니까 그래서 난리니어한 어떤 의미의 성질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마크 1 퍼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0by 20의 픽셀의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아주 기계가 60년대에 퍼셉트론 머신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으면 안 된다 했죠. 없으면 이따 리니어, 여러 레이어를 거치더라도 그냥 리니어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나 있는 거하고 똑같이 채워져서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썼는데 시그모이드를 안 쓰고 다른 펑션을 쓸 수 있느냐?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제안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시그모이드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이 G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더라도 잘 이렇게 디파인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우리가 유니버셜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이미 어떤 스텝 펑션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설계가 가능하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최근 들어서 아주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바로 rectified linear unit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x가 0보다 크면은 x겠죠. x가 0보다 작으면 max를 구하면 0이죠. 그래서 트렁케이트 시키는 거니까 원래는 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해보니까 아주 앞에는 우리가 익스포넨셜 해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뭐 1 이렇게 이제 함수가 구워지니까 좀 복잡한데 얘는 그냥 x죠. 다만 0이라고 하는 시점에서부터 난리니어리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가 아주 여러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rectified linear unit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줄여가지고 렐루라고 그래요. 그래서 렐루 펑션을 많이 쓴다. 그래서 여러분이 딥러닝을 약간 배웠다 그러면 당연히 렐루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 전에 데이터들이 2차원 공상에서 막 뿌려져 있더라도 렐루를 거치고 나면 이쪽에 있는 다른 4분면에 있는 애들은 전부 0으로 바뀌고 한쪽에 있는 부분만 값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구성이 됐다는 말은 그런 어떤 퍼셉트론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복잡한 피처 공간상에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피팅하는 형태로 하고 그것을 벗어난 것들은 전부 0으로 다 사니까 더 이상 걔는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보다 작은 값이 적은 애들은 0이 되니까 0이 된다는 말은 이 퍼셉트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값이 0이 인풋이 들어가면 웨이트가 어떤 값이더라도 그건 0이 되죠. 그냥 0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렐루 레이어들이 쭉 있으면 그 렐루들이 결국 피처 공간상에서 각 해당되는 하나하나 퍼셉트론이 내가 해당되는 피팅되는 이 하이퍼플레인을 하나씩 그냥 해서 그것들이 조합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SVM을 배웠고 퍼셉트론을 배웠는데 그럼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잠깐 보면 SVM은 물론 이게 이제 피처 공간상에서 이 두 개를 최대한 이 클래스의 마진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포트 벡터를 찾고 그 스포트 벡터를 나눌 수 있는 형태의 그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걸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 마진, 이 중간에 있는 마진을 최대한 벌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더라도 뭐 이런 애가 들어가더라도 얘는 빨간색으로 인식을 하고 얘는 파란색으로 인식한다 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퍼셉트론은 그냥 이 두 개의 이 보면 이런 퍼셉트론 이 결국 퍼셉트론도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빼고 나면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누는 애 이 둘 다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SVM은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어떤 그런 스포트 벡터를 찾아가지고 학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만 퍼셉트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두 개의 퍼셉트론 클래시파이어는 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퍼셉트론인데 여기서 아까 한 대로 여기 만약에 파란색 클래시파이어를 쓴다 그러면 사실은 물론 정답은 몰라요. 정답은 모르는데 여기 빨간색이 여기 있으면 얘는 파란색으로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아주 스테빌리티가 안 좋다. 이게 조금만 에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임의의 데이터가 들어가더라도 잘못 오작동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SVM은 바로 퍼셉트론인데 optimal stability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서 좀 더 이렇게 완벽하게 두 개의 그룹을 나눌 수 있도록 마진을 최대화하면서 그래서 현재 입력된 데이터들이 충분히 있으면 그걸 다 나눌 수 있는 완벽한 라인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트 벡터라고 하는 것을 찾고 그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멀어지도록
이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옵티멀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그러한 컨셉이 SVM에 더 추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SVM은 이 란리니어리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피처를 커널 트릭이라고 해서 이 커널 트릭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모든 피처를 어떤 형태 피처를 이렇게 리니어 세퍼러블 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걸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하이 디멘셔널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개의 이 웨이트와 인풋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커널의 이너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그 함수만 정의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애들을 실제로는 보내지 않고 그냥 두 개 이너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것에 것만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커널 트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컨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SVM입니다. 그래서 실제 SVM과 퍼셉트론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제가 이제 오늘 컨볼루션 뉴럴네트워크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또 이걸 그냥 스킵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이 이제 기계학습이나 아니면 이제 뭐 딥러닝이나 이런 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있는 내용들을 봐도 잘 모르니까 일단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으로 다뤘습니다.